마셔라. 시어머니는 갓 아이를 낳은 며느리 앞에 검은 탕약 한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20살 수연은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탕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사흘 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중 사람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려문은 세워야지. 종갓집 며느리가 어찌 혼자 살겠는가? 결국 수연은 아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탕약을 들이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날 밤 종갓집 안채에는 흰 천이 걸렸습니다. 여자들은 곡을 했고 남자들은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지조 깊은 며느리였어. 남편 따라 죽는 것이 진정한 열녀지.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안아도 울고 종들이 달래도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아이처럼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한씨 부인은 홀로 장독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겨두었던 작은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는 내가 다 지겠다. 빗방울이 거세지기 시작하던 그 밤에 한씨 부인은 검은 두루마기를 뒤집어 쓴 채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성산이 씨 수연이 아직 17이던 때 그녀는 가난한 선비집 딸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비바람을 겨우 막는 초가 한 채. 부엌에는 늘 쌀독 바닥이 먼저 보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풍지 틈으로 숭숭 들어왔지요. 아픈 동생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아버지의 마른 기침소리, 어머니가 받아오는 바느질감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동생을 위한 변변한 약재 한 첩 마련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해 가을 끝자락에 이웃마을 박씨종 가댁에서 매파를 보내왔습니다. 혼사가 성사되면 답례로 논 5마지기를 준다는 조건이 매달렸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한사코 혼례를 마다하였지만 수연이 자청하고 나섰지요. 수연의 간곡한 청과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줄을 잡기 위해 수연 부모님은 끝내 혼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시집 가는 날 새벽, 어머니는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다가 딸 앞에 앉혔습니다. 빗으로 수연의 머리를 천천히 빗겨내리며 몇 번이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매만졌지요. 저 그리 헝클어졌나요? 아니, 곱다.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곱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벌써 물기가 어렸습니다. 수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신부집에서의 초래청도 차려지지 않았고 기러기를 들고 찾아온 신랑도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신랑 집에서 초래청을 열어준다 했지요.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 했습니다. 과연 복이었을까요? 멀리서 가마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부디 잘 살아다오. 수연은 끝내 돌아보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마가 떠나자 수연 어머니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솜이불 한 채, 녹그릇 하나 들려보내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은 찢어졌지요. 혼수는커녕 오히려 받은 논 5마지기가 딸의 약점이 되고 그 위치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자신 때문에 누이가 팔려가는 것 같아 아픈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비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부디 잘 살아다오. 그것이 어머니가 딸을 눈에 담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가마가 박씨 종가댁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이미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오라 부른 것도 아닌데 이런 날에는 늘 그렇지요. 남의 집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먼저 눈으로 훑고 입으로 씹고 마지막에는 혀끝으로 남의 팔자를 굴려봅니다. 가마 문이 살짝 들리자 낮은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의 딸이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을 간다고 다들 부러워했지요. 가마가 내려지자 수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발을 내렸습니다. 흰 솜저고리에 옥빛 치마 꾸민다고 꾸몄으나 아직 소녀 티가 남은 얼굴. 큰 집 문턱 앞에 서자 제 몸 하나가 더 작아진 듯 했지요. 대문 안에는 박씨 집안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박종수 대감이 서 있었고 그 곁에는 한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수 대감은 팔짱을 낀 채 수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새 며느리를 맞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장에 나온 소를 보듯 살핀다는 느낌이 더 가까웠지요. 그리고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가 넓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마치 얼굴을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나이는 아니었지요. 그 집에서 저를 바라는 것이 사람 구실인지 아이 낳을 몸뚱이인지 한순간에 알아버린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그 얼굴을 잠깐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수연은 어쩐지 숨이 막혀 잠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의 커다란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아있는 붉은 가미로 첫눈이 소복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감의 처지가 지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과 닮아 있어 더욱 쓸쓸했지요. 하녀가 퉁명하게 말했습니다. 세아씨, 이리 오셔야지요. 수연은 퍼뜩 정신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웃어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다정히 이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잘하자. 말 적게 하고 눈치 잘 보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나도 이 집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콜레복이 입혀지고 소리패와 광대가 놀고 떡과 고기가 넘치게 차려졌지요. 특이하게도 초래청은 대청마루 위에 차려졌고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건장한 체격인 것 같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과 함께 혼례식은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물러간 자리는 지나치게 황량했습니다. 잠시 전에 그 흥과 북적거림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패백을 올리는 절차도 없이 문중 사람들은 썰물처럼 자리를 빠져나갔지요. 연희가 홀로 남겨진 방으로 하녀가 들어와 녹색 저고리의 다홍치마 대신 무명치마 저고리 한 벌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하녀의 안내를 따라 뒷곁을 돌고 세 개의 문을 지나
별채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고 목에 걸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짙은 약 냄새였습니다. 달큼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오래 끓인 풀물과 누군 피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 곁에 들 때 항상 의복을 정갈히 하고 주변에 먼지 한 톨이 있어도 아니 된다. 시어머니가 몸을 돌려 돌아가고 늙은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낮에 초래청에 서 있던 건장한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등불은 흐렸고 침상 곁에는 약사발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은 마르고 창백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지방에 선체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맞을 첫날 밤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신랑 도현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도현이 낮고 쉰 목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왔느냐? 그리고 그 한마디 끝에 기침이 터졌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몸이 꺾일 듯, 목 안이 다 찢길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도현은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손등에는 금세 핏기 어린 자국이 번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현이 성가신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 보이느냐? 수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곁에 다가가야 하나, 물러나야 하나, 손을 대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늙은 하녀가 말했습니다. 등을 두드려 드리면 기침이 좀 멎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툰 손으로 도현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처음에는 조심스러웠고, 다음에는 겁이 났고, 그 다음에는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 두드렸습니다. 도현의 기침은 좀처럼 멎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 잦아졌고, 수연의 눈빛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초야는 없었습니다. 17 새색시는 첫날 밤부터 남편의 등을 두드리고 기침바지 손수건을 받아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되기도 전에 먼저 병수발 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음 날 새벽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수연은 다시 불려 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말없이 천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겁고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꾸러미였습니다. 수연이 두 손으로 받아들자 붉게 얼룩진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천이었습니다. 도현이 밤새 토한 피, 닦아낸 피, 뱉어낸 흔적이 고스란히 밴 천들이었지요. 수연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그런 기색쯤은 못 본 척 짧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우물은 사용하지 말고 개울가에 가서 빨아라.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다 맞춰야 한다. 밖은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땅은 밤새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수연은 천꾸러미를 안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개울은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참 물가에 서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근처 돌을 집어들고 얼음 위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딱, 딱.
차가운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검은 물이 그 틈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마음먹고 넣어도 몸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찬물은 손등을 베고 손가락 마디를 얼리고 팔꿈치까지 시리게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을 비비자 붉은 물이 번졌습니다. 수연은 한 장, 또 한 장 묵묵히 빨았습니다. 손끝은 금세 붉게 부었고 손등에는 얼음장 물이 튀어 작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젖은 소매가 팔에 달라붙었고 수연은 잠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올 무렵 수연의 손끝에서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개울가로 내려가는 작은 언덕 위에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소리, 젖은 천을 비비는 소리, 찬물에 손을 넣고도 끙 한 번 삼키지 않는 어린 며느리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은 늘 그랬듯 굳어 있었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눈빛 한 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어른거렸습니다.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날이 갔습니다. 수연은 계속 빨래를 했고 한씨 부인은 그냥 돌아갔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도현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기침은 더 잦아졌고 몸에는 부스럼이 돋았고 가끔은 피를 토한 뒤 한참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늘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눅눅한 이불 냄새, 끓인 약재 냄새, 식은 피 냄새가 뒤섞여 그 방은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 오래 아픈 병자를 가두어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도현의 방 근처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부름도 멀찍이 두고 가기 일쑤였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가 들어갈지를 두고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그 방에 남는 것은 늘 수연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침이면 약을 다렸고 낮이면 피 묻은 천을 치웠고 밤이면 기침하는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그 피 묻은 옷과 천들을 개울에서 빨았지요. 하루 종일 손을 놀리는데도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사발이 너무 뜨겁다고 그릇이 날아왔습니다. 뜨겁잖아. 이걸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 사발 가장자리가 수연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뜨거운 약물이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수연은 화끈한 통증에 몸을 움찔했지만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불을 여며 주다가 도현의 발길에 매정하게 차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하다. 숨 막히게 왜 이리 들러붙느냐. 그 말에 수연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도현이 잠들면 다시 다가가 이불을 올려주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랬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사람다운 것까지 말라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연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금 사이에는 검은 때가 배었고 겨울바람이 스치면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시집 오던 날 입었던 흰 솜저고리는 이제 여러 번 빨고 말라서 빛이 바랬고 옷깃은 조금씩 헤어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일도 없었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얼굴로 달아가고 있는지 수연은 손끝으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도현은 또 한바탕 기침을 쏟아낸 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약그릇 조각을 치우고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침상 곁을 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반듯하고 단정한 붓글씨였습니다. 수연은 잠깐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병들기 전 도현도 한때는 반듯하게 붓을 들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눈을 뜨더니 수연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보느냐? 수연은 놀라 얼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치울 것만 치워라. 쓸데없는데 눈 두지 말고. 말은 차가웠지만 도현의 눈빛은 아주 잠깐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성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도현의 방 문을 닫고 나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 역시 이 방 안에 갇혀 망가져 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연민 하나 품었다고 삶이 덜 아파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연은 같은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냄새를 맡았고 같은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2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더 야위었고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졌으며 이제는 방 안에서 반나절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점점 더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도현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렸고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늘 말하지 않은 걱정이 떠돌았습니다. 그해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어느 저녁 사랑채의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대감이 안에 앉아 있었고 문중에 큰어른 2명이 있었습니다. 등불은 낮게 흔들렸고 창호지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문중의 큰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종손이 버티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대감은 담뱃대를 길게 빨았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있소. 알고 계시면 서둘러야지요. 대가 끊기기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이 집안은 끝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처마 끝 풍경이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대감은 담뱃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현수, 그 놈을 씁시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초래청에 세웠던 머슴, 그 놈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래도 양민 출신이고 몸도 성하고 무엇보다 뒤탈이 없을 것이니 뒤가 없다는 말은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또 물었습니다. 그 종부는 어찌 아시렵니까?
대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애만 낳으면 된다. 그 뒤야 정리하면 그만이지. 그 말은 너무도 쉽게 나왔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일을 마치 오래된 장부 한 줄 지우듯 말하는 입이었지요. 그날 사랑채에서는 집안을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삶이 더럽게 묶이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수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 정현수는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지 1년쯤 된 사내였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빨랐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풀리기 전부터 현수는 이미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고 있곤 했지요. 밤새 떨어진 낙엽을 쓸고 우물 두레박을 점검하고 외양간 문을 열어 소 상태를 살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먼저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지요. 현수는 양인 집안 출신이었으나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제대로 기댈 친척도 없었고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면 붙었고 품삯을 주면 묵묵히 견뎠고 남들처럼 크게 바라지는 않아도 언젠가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는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을 버티게 하지요. 눈앞에 밥 한 그릇만 보고 사는 것과 언젠가 내 것이 될 무언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몸을 쓰는 방식부터 달라지니까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박종수 대감도 한씨 부인도 하인들도 다 저마다 다른 마음으로 현수를 눈에 담고 있었지요. 그날도 현수는 해가 다 져가도록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이미 사랑채 안 어떤 입에서 오르내렸다는 것을요. 며칠 뒤 새벽 일을 마친 뒤였습니다. 현수는 뒤뜰 장작더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다른 집신끈을 고쳐 묶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머슴 하나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야, 넌 참 악착같기도 하다. 품삯 타면 술도 안 사 마시고 장에 가도 국밥 한 그릇 안 먹더라.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그럴 돈이 없으니 그렇지. 아니, 없어도 젊은 놈이 한 번쯤은 흥청될 만도 한데 너는 꼭 노인네처럼 산다. 그 말에 현수는 매듭을 묶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조각만 있으면 그땐 사람 눈치 좀 덜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있던 머슴이 피식 웃었습니다. 겨우 땅 한 조각이 그리 좋으냐? 좋지. 남의 땅 갈아엎는 손이 아니라 내 땅 만지는 손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품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한 조각. 듣기에는 작지요. 하지만 현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밥 몇 끼보다 크고 옷 한 벌보다 크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소망과 맞닿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것이 생긴다. 언젠가 나는 남의 집 문턱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 생각 하나로 사람은 긴 세월을 버팁니다. 머슴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이상하다. 보통은 배만 안 골아도 됐다 싶은데. 현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배만 안 골는 것과 사람으로 사는 건 다르니까. 현수는 다시 집신끈을 묶었습니다. 손놀림은 조용했고 표정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제 탓이 아니지만 끝까지 남의 발밑에서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현수는 모았습니다. 작은 품삯도 모으고 쓸 수 있는 것도 참고 쥐고 있는 꿈을 아무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조각. 그 무렵 현수는 수연을 몇 번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잠깐이었고 언제나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지요. 안채 마루를 걸어가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빨래를 걷어들이다 젖은 머리칼을 넘기는 손등. 도현의 방 앞에서 약사발을 들고 잠깐 숨을 고르는 얼굴. 현수는 굳이 오래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집안 며느리를 눈여겨본다는 말 하나만 돌아도 사람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개울가에서 본 장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이 언 물가에 수연이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젖은 천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수연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딱, 딱. 얼음을 깨는 소리가 새벽 안개를 뚫고 퍼졌습니다. 현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천을 담그고 두 손으로 비비고 다시 헹구고 또 짜내고 손은 벌써 붉게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찬물에 튄 자국이 상처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추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오래 견디다 보면 생기는 그 표정이 있지요. 울지는 않는데 눈가와 입가가 다 지쳐있는 얼굴 말입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돌이라도 대신 들어주고 싶었고 차라리 저 찬물에 손 넣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머슴인 제가 다가가 손을 보태는 순간 저 여인도 다치고 저 자신도 끝장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수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갑자기 몹시 답답해졌지요. 그때 수연이 아주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허리를 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빨랫감을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현수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로 우는 사람보다 저렇게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더 아플 때가 있지요. 현수는 끝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나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못 본 척해야 했고, 못 들은 척해야 했고,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옮기고도 발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마치 뒤에서 그 붉은 손이 붙드는 것 같았지요. 현수는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물가에 앉아 말없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차갑고 개울물은 검고 그 위에 수연의 손만 유난히 붉었습니다. 현수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집 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는 도끼질은 괜히 거칠어졌고 소먹이를 나르는 걸음은 자꾸 빨라졌고 마당을 쓸다가도 잠깐씩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왜 그런지 현수 자신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지요. 그 새벽 개울가에서 본 붉은 손이 자꾸 눈에 밟힌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훗날 현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이는 밤보다 먼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집안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는 칼을 든 노복 둘에게 둘러싸여 박종수 대감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었지요. 박 대감이 담뱃대를 입에서 떼어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대감이 담뱃대로 현수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내 놈이 우리 새아기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내는 걸 내 모를 줄 알았더냐. 그 말에 현수는 곧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낼 만큼 무언가를 품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감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있든 없든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현수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훅 다가왔습니다. 칼끝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노복 둘이 말도 없이 칼을 들이댄 것이지요. 현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발뺌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선 숨 쉬는 것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내 놈은 지금 죽을 목숨이야. 박종수 대감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뜻을 따르면 살 것이다. 그 말은 구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거두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오라는 말처럼 들렸지요. 꼴에 너도 양인이라 했지. 한 번쯤은 허리 펴고 살아보고 싶지 않으냐. 재산도 주마. 땅도 주마. 살기를 줄 테니 내 말만 따르면 된다. 그 말에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조각만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오래된 꿈. 대감은 바로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사람의 약한 곳을 짚는데 능한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요. 현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제야 대감은 담배 연기를 길게 뱉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내가 이어주면 된다. 그 순간 현수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못 들은 척하고 싶어진 것이지요. 사람 하나의 삶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더러운 샘 속에 넣는 말이라니. 현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분노였고 그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거절하면 죽습니다.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제 자신을 못 견디며 살아야 하는 길이겠지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현수에게는 고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채 문 밖은 이미 막혀 있었고 칼끝은 여전히 등에 닿아 있었으며 그 집에서는 머슴 하나의 뜻보다 종가의 체면이 1000배쯤 더 귀했으니까요.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약해지면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그 밤이 왔습니다. 별채 끝방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작고 희미했고 비는 지붕 위를 쉼 없이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수. 둘 다 고개를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만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너무 큰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는 사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세워둔 이들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달아날 수 없다는 뜻이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으니까요. 처음 시집 오던 날 대문 앞에서 들었던 말. 허리가 넓구나. 그 말이 왜 그리 오래 귓가에 남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제 운명이 처음부터 이리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뜻이 어떠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숨을 참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를 자리였는데 수연은 제일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자꾸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제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수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개울가에서 보았던 그 손. 붉게 붓고 갈라지고 그래도 멈추지 않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 밤에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도 원한 일은 아닙니다. 압니다. 수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 같기도 했고, 그럴 힘조차 없다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 밑으로 두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 닿을 듯 하면서도 닿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차라리 그 사랑채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도 잠시 헷갈리게 되지요. 그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도 아니었고 욕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둘이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한자리에 밀려들어와 함께 있는 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 사람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밤은 길었습니다. 비는 그칠 듯 하다가 다시 새졌고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시간을 한 방울씩 깎아 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가벼웠고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살아보자는 말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 발소리가 가끔 오갔습니다. 또 한 번은 누가 발끝으로 마루를 툭 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끝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 수연은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몸은 이 방 안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멀리 달아나려 했습니다. 친정집 문 앞, 어머니 손, 그리고 먼 훗날 아직 보지도 못한 어떤 끝이 어둠 저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도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속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문만 열 수 있다면, 저 사람들만 없애 버릴 수 있다면, 이 밤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연은 한참 뒤에야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겠지요. 현수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비소리 사이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맹세처럼 단단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던 밤에 누군가 하나는 기억하겠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이 덜 아파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주 잠깐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수연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촛불은 점점 짧아졌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이 데려온 것은 아침만이 아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결과와 지워지지 않을 기억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이 함께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어렴풋이 들기 시작할 무렵 박종수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은 전혀 모르는 척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대감은 노복 둘을 불렀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일은 정확하고 주인이 가리키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자들이었지요. 두 사람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자 대감은 담뱃대를 한 번 길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현수 그놈이 우리 집 갑오를 훔쳐 달아났다. 노복 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쫓아가 잡아라. 잡아서 그 목숨을 거두고 갑오를 도로 찾아오너라. 말은 차분했고 손은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노복 둘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두 노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푸른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묵직했고 보퉁이 끝에는 진한 핏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기지 않은 사람 피의 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대감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한 번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하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고 풀어보지도 않았고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 끝났다고 여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월이에게 일러 고기상을 차리게 하라. 술도 한 상 내어 주거라.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잔인했지요. 사람 하나의 목숨값이 고기상 한 차림과 술 한 상이었습니다. 노복 둘은 묵묵히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보따리는 그 자리에 남았고 두 사람은 손에서 흙을 털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씨 종갓집 마당에서는 사람 하나의 목숨이 숯불 위에 굽히는 고기 냄새와 함께 조용히 묻혔습니다. 수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 입에서는 다음 날부터 그 이름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원래부터 그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수연만이 이상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마당 쪽에서 들리던 그 또각또각한 발걸음 소리도, 빗자루 끌리는 소리도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크지도 않은 배인데 손바닥 아래 자그마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건 아직 진짜 태동은 아니었겠지요. 그저 수연의 마음이 빚어낸 떨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아가. 그 말 한마디만 떠올려도 숨이 좀 더 깊게 쉬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수연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누군가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수연은 방에 혼자 누워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내 목까지 살아라. 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한 어미의 모든 바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자신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신세인데 그래도 아이에게는 다른 길을 빌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바라지 않으면 이 집에서 아이를 품고 산다는 일이 너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도 지나고 계절은 봄의 끝자락에서 자주 빗줄기를 뿌리고 있었지요. 도현의 방 안에는 하루 종일 향과 양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힘도 잃어가고 있었지요. 이불 밖으로 내놓은 손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돌았습니다. 기침은 줄어든 듯 했지만 그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기침할 힘조차 남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수연이 약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잠잠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찌 될 것 같으냐. 그 말에 수연은 손이 굳었습니다. 이 집의 사정, 이 집의 셈, 이 집의 잔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음을 수연은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수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서워서이기도 했지요.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 말 끝에 짧고 마른 기침이 두어 번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그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현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켜진 방 안에서 긴 기침 한 번 없이 조용히 숨이 잦아들었지요. 방을 지키던 늙은 하녀가 손을 한 번 갖다 대보고는 조용히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곡소리가 안채에서 시작되었고 얼마 뒤 마당까지 번졌습니다. 여자들은 울었고 남자들은 관을 짤 준비를 했으며 하인들은 흰 천을 꺼냈습니다. 박종수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긴 담뱃대를 깊이 빨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이라기보다 이제 이 집에서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한 자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채 사흘도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 수연이 산기를 느꼈습니다. 뱃속 아이가 세상에 나오겠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연은 통증 속에서 이를 악물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늙은 산파 하나가 들어와 있었고 하녀 둘이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비명도 크게 지르지 못했습니다. 곡소리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는 게 이 집에서는 어떤 의미일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끝내 새벽 어스름이 짙어질 무렵 방 안에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가늘고 높고 숨을 다 쏟아내는 듯한 그 울음. 산파가 짧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죽음의 무게를 밀어내려는 듯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발끝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차가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탄생이 사흘 사이로 엇갈렸습니다. 도현의 위패가 막 자리 잡기도 전에 새 생명의 울음이 같은 처마 아래로 번졌습니다. 박종수 대감은 사랑채 안에서 담뱃대를 톡톡 털며 눈을 내리깔고 낮게 말했습니다. 명주천을 내리랴. 은장도를 내리랴. 곁에 있던 한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대들보 상아릴 없게, 피보릴 없게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대감이 만족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부인 뜻대로 하시오. 도현의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다만 그 장례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곡을 하고 올려야 할 절을 올리고 지켜야 할 자리만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산후의 몸이라 바깥 일에는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불 위에 누워 멀리서 들리는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유모가 안고 달래고 젖을 먹였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 속이 한 번씩 쿡쿡 앓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셈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밖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듯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의 손에는 검은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탕약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약사발을 수연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한 번 흔들렸고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시거라. 수연은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 위로 가는 김이 오르며 흔들렸습니다. 수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씨 부인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수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한씨 부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유모가 들어와 아이를 수연에게 잠깐 동안 내어주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수연의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걱정은 내가 하지 마라. 우리 집 대를 이을 종손으로 잘 클 것이다. 이름은 박현이다. 수연은 사발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발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검은 약물 위로 또 한 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쓴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빗소리에 섞여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따뜻하고 숨이 살아있는 그 소리. 수연은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잠시 사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곧 눈을 한 번 길게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은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콱 막히는 듯했고 입안에는 비릿한 풀맛이 길게 남았습니다.
수연은 사발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발이 옆으로 기우뚱 기울었고 검은 물이 바닥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 전체가 한 번 가볍게 흔들리는 듯한 이상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수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한 줄 한 줄 감각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 어디쯤 유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있을 터였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박현, 내 아가.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한씨 부인에게 그 입모양이 보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은 한 걸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발이 기울어진 자리, 검은 물이 바닥에 번지는 자리, 그리고 옆으로 천천히 쓰러져 가는 수연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촛불은 마지막으로 한 번 길게 흔들렸고 수연의 호흡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아이가 한 번 더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이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빗소리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연이 숨을 거두자마자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연이은 초상으로 집안의 나쁜 기운이 새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무당의 말을 빌미 삼아 당일 장례가 치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흰 천이 잠깐 처마에 걸렸다가 내려졌고 관의 못을 박던 일꾼 곁에는 한씨 부인이 줄곧 서서 서둘러 못질을 마치게 재촉했습니다. 운구는 평소보다 훨씬 짧은 행렬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가 마쳐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 밤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등불이 하나씩 꺼지고 하인들 방에서도 곧 코 고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 대감은 사랑채에서 술을 두어 잔한 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었지요. 도현의 죽음도 며느리의 정리도 다 마쳐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한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검은 두루마기를 두르고 가만히 문을 열고 뒤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뒤에 닿은 부인은 숨겨두었던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가슴 안쪽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가서 작은 삽을 하나 들었습니다. 부인은 부엌 뒷문으로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오후부터 가늘게 내리던 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두루마기 위에 떨어지자 검은 천이 더 짙은 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인은 두건을 한 번 더 여미고 산자락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진흙으로 미끌거렸습니다. 부인의 비단신은 진작 망가졌고 저고리 끝은 흙물에 짙게 젖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손에는 삽 하나를 들고 산자락을 오르는 모습. 그 모습은 누가 보았다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 믿지 못했을 겁니다. 수연의 무덤은 산자락 끝쯤에 있었습니다. 봉부는 낮았고 이제 막 흙으로 덮인 자리였습니다. 빗물이 마른 흙 위로 흘러 무덤 곳곳에 검은 줄을 그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푹. 부인은 발끝에 힘을 주어 삽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흙을 한 삽 드러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또 한 삽. 빗소리에 섞여 삽질 소리가 둔하게 이어졌습니다. 평생 흙 한 번 파본 적 없던 손이 오늘 밤 자기 며느리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고 땀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계속 팠습니다. 생각보다 흙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삽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부인의 손목이 한 번 시큰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삽의 나무 자루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부러진 삽을 그대로 옆에 던지고 두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찬 흙이 손톱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인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흙을 한 줌 또 한 줌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거슬리는 무언가에 걸렸고 이내 작은 통증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손톱이 깨진 것이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은 깊었고 시간은 짧았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부인의 목소리에는 늙은 어머니의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견디거라. 부인의 손톱은 몇 군데가 깨졌고 손등에는 거친 자국이 잡혔습니다. 빗물과 진흙과 피가 그 손 위에서 한데 섞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은 평생 은부치를 만지던 손이었고 하인들에게 손짓을 하던 손이었고 사람을 부리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손은 처음으로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관의 가장자리였습니다. 부인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흙을 더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축축한 흙 사이로 관의 윤곽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두 손을 얹고 부인은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은 양손으로 관 뚜껑의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못은 미리 일러둔 대로 깊이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빠지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한쪽으로 살짝 들렸습니다. 부인은 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내 관 뚜껑 한쪽이 완전히 열려 들어 올려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 안의 어둠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관 뚜껑 안쪽에서는 짙은 어둠이 먼저 새어 나왔습니다. 빗물이 그 안으로 들이쳤고 검은 공기가 한 번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안쪽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차가운 천, 그 아래의 옷자락,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람. 수연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색깔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미 식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이대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부인의 등을 한 번 크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작은 호리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달여둔 약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호리병의 마개를 입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수연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입술 사이에 약초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입가로만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다시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수연아,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삼키거라. 빗소리 속에서 부인의 목소리는 흩어지듯이 작았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수연의 목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천천히 안쪽으로 삼켜졌습니다. 한 모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부인은 또 한 번 흘려 넣었습니다. 또 한 모금. 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푸르스름했지만 색깔이 조금씩 옅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흔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위로, 산자락 위로, 젖은 흙 위로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부인은 작게 흐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이 그 빗속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젖은 집신이 진을 위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인은 잠깐 굳었지만 이내 낮게 불렀습니다. 현수야. 빗속으로 그 이름이 흩어졌습니다. 발소리는 그 부름에 답하듯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사이에서 한 사내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젖은 집신을 신은 사내. 현수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명을 받았던 그 노복들이 들고 온 피 묻은 보따리. 그건 사실 핏물을 들인 헝겊이었습니다. 부인이 미리 손을 써 다른 길로 빼돌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현수는 한씨 부인의 손을 통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알았지만 한 사람만은 그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있었지요. 이제 그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무덤 앞에 다가왔습니다.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부인, 그 품 안에서 가까스로 숨을 잇고 있는 수연. 그 모습을 본 순간 현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채로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 아이도 너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현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수연의 흐릿한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젖은 머리를 가만히 매만져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이수연이 아니다. 수연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게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빗속에서 한씨 부인의 얼굴을 더듬듯 향했습니다. 어머님. 겨우 그 한마디가 수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고 숨이 떨렸지만 분명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한마디에 이미 차오른 눈물 한 줄기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임이라는 이름 부인은 보퉁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돈과 폐물, 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호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패 위에는 또렷한 글씨가 한 줄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임. 부인은 그 호패와 보퉁이를 수연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은 오늘 밤 이 산에 두고 가거라. 부인은 수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결에 무엇이 들어 있었지요. 수연은 그 손바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평생 차갑게만 보였던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살 거라.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연이 아니라 정임으로 어떻게든 어디서든 살아가거라. 현수가 가까이 다가와 부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부인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현수와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며 세상이 한 번씩 빙 돌았습니다. 수연은 한 발 무덤 옆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비어있는 관, 파헤쳐진 흙, 부러진 삽, 그리고 자기 이름이 박혀있던 그 자리.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저 안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산 아래쪽 멀리 박씨 종갓집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 방향 어딘가에 지금쯤 유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작은 손, 오물거리는 발, 가는 울음소리. 수연은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 아래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두고 떠난다. 그러나 어미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수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뎠고 수연은 부인의 손을 한 번 더 잡은 뒤 그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은 두 사람의 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젖은 흙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손으로 부인은 무덤의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토닥였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름 하나가 묻혀 있다. 이수연. 남의 셈에 묻혀 살다가 끝내 셈으로 정리당한 그 이름. 부인은 그 이름 위에 젖은 흙을 다시 한 번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부인은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박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박종수 대감이 잠들어 있고 유모의 품에 안긴 한 작은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아이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한씨 부인이라는 사람의 삶에는 지킬 사람이 하나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비는 천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어디쯤에서는 박정임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정현수라는 이름의 사내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손자를 지키기로 결심한 한 어른이 젖은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길은 이제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길은 훗날 다시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그날 밤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박종수 대감은 사또의 손을 거쳐 조정에 소지를 올렸습니다. 함가 풍산 고을의 사또와 조정에 엎드려 고하나이다. 본 가문의 며느리 성산 이씨는 지아비 풍산 박씨 도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쳐 뒤를 따랐사옵니다. 이는 가문의 경사를 넘어 이 땅의 삼강오륜을 온몸으로 증명한 지극한 정절이옵니다. 하오니 청컨대 이 눈물겨운 효여를 널리 가련히 여기시어 나라에서 높은 연려문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백성의 귀감이 되도록 처분해 주시기를 눈물로 조아리며 바라나이다. 3년 뒤 박대감댁 대문에는 연려문이 세워지고 집안의 세금과 군역이 면제되는 혜택이 내려졌으며 연려를 배출한 박대감에게도 새로운 벼슬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값으로 받아낸
잔인한 결과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행을 일삼고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사는 풍산 박씨 종가의 모습에 하늘이 정령무심하다 느끼셨습니까?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는 법. 다음 편에서는 박씨 종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과 며느리를 살린 시어머니 한씨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과연 시어머니 한씨는 며느리를 구한 대가로 어떤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기막힌 반전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오전 7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